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훈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선주가 한국에서는 가장 강한 세력들이 붙는 주식이에요. 얘들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대략적으로 5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대선의 주기가 5년이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피크를 찍냐? 보통은 대선 전년도에 이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들을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지금 이슈가 있을 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서 스타트를 시동을 거는 시점이 언젠가? 그게 바로 이번 주부터예요. 이번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상 저점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저점인데 이거 여기서는 누가 잡습니까? 못 잡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얘네들 여기서 제가 잡으러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거기보단 지금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남았냐? 일단 한동훈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적으로 어제부터 또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잡으라고 했어. 어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시외에서 오른 것까지 잡으면 이미 수익인데 이거 돌파를 오늘 할 거다 아마.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겁니다. 돌파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항상 그게 궁금하죠? 갑자기 섹터가 움직이면 섹터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센 애들이 붙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섹터를 전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섹터의 종목들이 그 섹터로 묶이면 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수급을 넣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장주한테 가장 많이 넣죠, 수급을. 그러니까 걔가 이제 상한가를 보내거나 뭐 20% 이상 쳐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치게 만들면서 딴 애들도 수급을 조금씩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2등주, 3등주 같은 거는 이제 개미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1등주를 얘네들 상한가를 집어넣고 그 밑에서 어차피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4등주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등주, 3등주, 4등주는 보통은 때리고 나오는데 이런 대선주는 강하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4등주도 꽤 크게 올라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의 대장주는 무엇이냐? 저는 한 3, 4개 정도로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존에 한동훈주 올릴 때도 돌아가면서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장주 생각하는 DTNCRO랑 대상홀딩스 우입니다. 대상홀딩스 우는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7,000원짜리가 65,000원. 10배 갔었어요. 10배. 자, 그 다음에 대상우입니다. 대상우는 13,400원짜리가 42,000원. 한 3배 갔었어요. 3배. 그 다음이 이제 대상홀딩스인데, 대상홀딩스 6,200원짜리가 한 3배 조금 못 갔습니다. 얘는 이제 시총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DTNCR은 얼마 갔어요? 3,400원짜리가 24,000원 갔어요. 그럼 얼마죠? 3, 8, 24, 3, 7, 20, 7, 3, 21, 7, 4, 28. 대충 7배 갔어요. 7배.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는 대상홀딩스가 대장이었다. 근데 얘 지금 단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보다는 이제 대상우가 갑자기 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상우가. 그래서 우선주를 잡는 거는 이제 등락이 심하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가기 좋은 건 디텐시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디텐시아로 좋아 보이고 대상홀딩스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한 3배 갔으니까. 그다음 태양금속이 잘 갔었는데 태양금속도 1,000원짜리가 5,23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배 갔죠. 그다음 오파스넷도 많이 갔었어요. 오파스넷도 3,000원짜리가 3배 정도 갔었습니다. 이게 만원, 18,000원이니까 한 6배 갔었어요. 오파스넷도 잘 갔었죠. 얘네들이 시총 1,000억대입니다. 얘도. 체시스가 지금 554억인데 얘들도 800원짜리가 한 4배 갔어요. 4배 갔어요. 노을도 보시면
얘들이 1,700원짜리가 515는 572 35 5배 갔었어요. 5배. 아리스트 유나이티드가 2,750원짜리 10배 갔었어요. 얘도 10배. 근데 얘는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움직여서 그다음 시총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장주를 보진 않습니다. 올라간 건 대장주인데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야지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약간 얘는 그래서 시총이 너무 높아요. 2천억이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태양금속우가 시총이 지금 177억으로 내려왔는데 얘도 굉장히 잘 갔었죠. 이때 4천원짜리가 한 4배. 더티한 나라가 1,800원짜리가 2배 정도 갔었고, 그래서 더티한 나라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덕성도 근데 얘는 여러 가지 너무 저기 종목들을 짬뽕으로 계속 해가지고 약간 저는 좀 피하겠습니다. 덕성우가 좀 올랐었고, DTNC 이렇게 DTNC도 오르긴 올랐는데 DTNC보다 DTNCRO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를 대장주로 보통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전고점만 가더라도 한 2배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여기 전고점까지 간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훈주는요,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은 이슈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당대표가 되면은 대선 주자가 사실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선 주자가 되게 되면 정책들도 발표되고 야당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언론에 계속 그 담금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야 되겠지만 요거 맞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상승에서는 요거 맞고 떨어진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동훈주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세요. 보세요. 관심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써니전자 같은 거 보여드리면 대선 주자 관련된 주들은요, 월봉으로 봐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세요. 얼마예요, 얘가? 2,000원짜리가 이렇게 7,000원이 돼요, 갑자기. 3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배에서 반토막이 나요. 대선주는. 그 반토막을 또 견디잖아요? 그러면 이 견딘 그 자리에서부터는 또 2배를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고 있었던 걸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5배는 가는 겁니다. 언제예요? 대선 때.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2배 정도는 너끈히 갔습니다. 2배, 3배. 여기서는 1,600원짜리가 2018년에 1,100원, 여기까지 떨어졌던 애가 얼마 갔어요? 3배 갔잖아요. 4배. 4배 갔잖아요. 그쵸? 얘도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얼마 가요? 2,820원. 응? 몇 배 가요? 거의 2배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그 주주 죄송합니다. 서현탄 메탈 봐드릴게요. 서현탄 메탈도 보시면은 저점이 이제 윤석열 그 나왔을 때 2,300원짜리가 14,700원까지 올라갑니다. 몇 배예요? 1,200원짜리가 14,700원 10배 갑니다. 대선 때. 대선이 이제 2022년이었으니까 2021년. 근데 대선 전년도에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발동은 언제부터 건다? 대선 2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 등장식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한동훈은 이미 등장했으니까 이제 등장 프리미엄은 못 받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어. 10배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장 프리미엄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지금이 요걸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그 다음에 또 주종된 다음에 이렇게 또 가는 거죠. 대선 앞두고 또. 대선주는 그래서 대응만 잘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게 대선주입니다. 지금 10배 먹을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 지금은 지금은 이제 10배 먹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근데 얘들 조정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얼마예요? 한 40% 된다. 5,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내려오니까 한 3분의 1은 빠져요. 한 30% 이상 조정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가요?
엄청나게 가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고점 11,000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6,600원. 거의 반토막 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잡았으면 대선주는 그냥 주장짝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잡았으면. 그럼 D10CRO의 바닥이 어디냐? D10CRO의 바닥은 여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못 잡았잖아요. 여기서는 들고 가는 거죠.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엔 조정이 될 거예요. 한 30%, 7,000원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거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을 크게 먹는 거고. 그게 싫으면 여기서 한번 익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선주는 타이밍만 잘 맞춰서 줍줍을 잘하면 좋은 수익이 나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대선주 끝까지 들고 갈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점은 잘 보는 편이긴 하지만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선주는 항상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가져간다. DTNCR로는 바닥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 지난번 바닥이 여기였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올 리는 없다. 여기를 밑으로 내려오면 또 주워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DTNCR로는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다음에는 이거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가면. 근데 항상 변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저는 반은 익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머지 반은 뭐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 밑에서 다시 주울 수 있는 전초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 지금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 컬럼비아대 로스쿨 나왔어요.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한동훈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동훈은 결심 임박이 관측이 되고 있다. 정치낭인 한동훈 뭐 이렇게 박은정이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조국혁신당했던 쳐야 되니까. 한동훈은 내주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 주변에 의견 물어보고 있다. 이거보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 이제 측근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지금 캠프 꾸렸다가 나오고 있어. 캠프 단독이에요. 단독. 이런 식으로 한동훈 캠프 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흘 연속으로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재명의 카운트 파트너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언론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재명이랑 겸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보수 진영에서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이랑 없잖아요, 아무도. 오세훈? 안 되죠. 파워 자체가 다릅니다. 텐션이 나요, 텐션이. 그럼 누구? 홍카콜라? 홍카콜라 이제 지는 정치인이에요. 도지사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아니죠. 겸상 못합니다. 한동훈 정도가 이제 그 이재명의 카운터 파트너를 할 정도의 능력을 지닌, 둘 다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맨날 이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욕하고 여러 가지 욕하지만, 그냥 이 정치인이나 행정가로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능력치를 따지면 이재명이 뛰어난 능력치 가진 사람 맞아요.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이제 정책들이랑 그 행정가들, 공무원들 잘 다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철밥통, 이제 철밥통도 아닌 지금 시대로 갔지만 굉장히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맞고, 한동훈도 검사 시절이나 법무부 장관 때 정책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데, 논리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언변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둘 다 뛰어난 인재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들이 역대 다 말아먹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는 거의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MB 때도 다, MB는 뭐 기업인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경영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역까지 살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이제 박근혜는 근데
그 박근혜는 되게 깨끗한 사람은 맞아요. 인성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은 맞는데 제가 이제 그 주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의 무능력, 문재인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국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우리는 사 쪽은 굉장히 뛰어나요.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정치가들이나 그 정치가들의 그 행정을 집행하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집행해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뛰어나지만 그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 10년을 내다보고 10년이 뭐한 20년 내다봤다고 보는데 국토균형 개발 정책을 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하나뿐이야. 그 이후부터 뭐예요? 아니 그게 뭔지 그런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출산율 잡으려고 여성부에다 맡기는 놈들이 무슨 놈의 대통령입니까? 응? 하여튼 국가의 미래 대계를 꾸리려는 사람들이 응? 10년은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지. 10년, 20년 내다보고 정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저렇게 된 거, 지방 소멸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 다 서울, 경기도 모여 살고 있는 거 다 반성해야 돼요. 그들이 출산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지방을 어떤 식으로 살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아니, 지방 지금 주요 도시들 제3세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미래가 보입니까?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아유,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 정책 전공한 사람이라 가지고 서울대에서 정책을 전공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정책들 물론 이제 대학원 때 만든 정책들인데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됐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예. 야 너는 그러면은 20년 내다보고 있느냐? 20년은 모르겠지만 10년은 내다보고 정책을 짜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당대표 한 명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던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대선 주자한테 이제 입힐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제가 대선 출마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선 출마해봤자 뭐, 여러분들만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구독자가 한 7,000명, 아니지 8,000명? 8,000명 정도 되니까 8,000명 정도가 찍어주면 한 4, 5등 정도 하겠네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암튼 간에 여러분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정말 근데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정말 제가 그냥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정책들을 해야지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지금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가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 아, 젊은이들이 없는데 성장 동력이 어떻게 나와요? 방법은 있지. 50대, 60대, 응? 저기 뭐야, 베이비붐 세대들이 장수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정년 퇴임도 한 90세로 올리고, 그쵸? 이러면은 이제 좀 더 버티면서 국가를 만들어 가야지. 지금 이제 국가가 엉망이잖아요. 아, 지방 소멸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계치 보세요. 그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 남녀 혐오가 너무 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문화예요, 지금. 남녀 혐오가 서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남자들은 여자 비하하고, 여자들은 남자 비하하고, 남자들은 또 요즘에 해외 결혼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아, 제 친구들도 지금, 완전 골드미스로 늙어가고 있는 애들 꽤 있어요. 걔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걔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화가. 그죠? 그리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쪽방촌에서 살고 있어요. 응? 나름대로 지방에서 공부 잘했는데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원룸 살고 고시원 살고, 응? 월급 200대 초반 받으면서,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00대 초반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예. 아끼면 200 초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집을 어떻게 사냐고, 서울에서. 경기도에 어떻게, 아니, 서울에 직장을 잡았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내려갈 수는 있죠. 예. 하지만, 교통비, 피곤함, 언제 연애를 해요, 얘들이. 언제 연애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도 높아지고, 응? 좋은 일자리들 가서 간 그 대기업 간 애들도 대기업에서 생각보다 많이 받지도 않아요. 대기업에서. 물론 이제 일부 대기업은 많이 받는 데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집 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가.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집이 있어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우리 때거나 우리보다 이제 선배들 때는요. 그냥 예,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줄 아는 인간들이 없다 보니까 맨날 정쟁질하고 머리에 든 게 없고 그 정책을 공부한 적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되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 정책화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지금 이제 제가 입법부 공무원도 뭐 제 후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나는 걔네들이 이제 저건데 아무튼간에 단언하더라고요. 출산율 정책 저거 해결 안 될 거라고. 그러면 해결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한국의 시대적인 과제예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들이야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정책이라. 이거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의 대학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어디서 키울 거냐, 울타리 문제, 주거 문제,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된 문제, 지방 인구 소멸과 관련된 문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 왜냐면 지방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지방 신도시로 옮기신 분들 삶의 질이 높아져요. 왜? 집값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 그죠? 두 번째는 그리고 신도시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도시에 교육 인프라들이 있으면은 그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방을 발전시켜야 돼요. 지방 저렇게 소멸돼 가는데 국회의원들 바보들이 이놈들이 뭐 하는 건가요? 그쵸? 지들 지역구 사라져 가는데 맨날 지역구에서 이권 다툼이나 하고 뭐 여기 뇌물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지방에서 유지지 지들이. 근데 그럼 뭐래? 지방 살리는 거를 제대로 미래 보고 할 수 있는 놈들이 없는데. 물론 중앙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정책에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왜 하냐고. 싱크탱크들 뭐 하냐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통합부처밖에 없어. 그쵸? 제가 항상 내세우는 거지만 어차피 부처 이기주의로 할거돼 있는데 관료제들이 그 여성부 정책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지 혼자 맨날 조립봉이나 여성 비하라고 떠들고 있는 애들인데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없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 제가 말한 정책들을 정책화해서 저야 산업단지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과밀 지역에는 원래는 공장을 못 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공장이 총량제로 돼 있고 근데 공장 못 지어야지 맞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도권에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밖에 일자리가 없는 거지. 바보들이. 노무현 대통령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습니까? 안 늦었어요. 지금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시켜야 돼요. 돈 얼마 때려박든.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살려야 돼요.
걔들 죽고 나면은 뭐 다 또 서울로 몰려오잖아. 그죠? 아 서울이 뭐가 좋다고 집값 저렇게 높아가지고 니들 고시원에서 살 건데 청년들 왜 올라와? 안 올라오게 만드는 게 정책 아닙니까? 이거를 못 한다고. 지방산업단지 왜 못 살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 많이 했는지. 아, 제가 옮겼었어요. 산업단지로. 지방에 있는 강진산업단지에 기업 옮겼습니다. 중소기업. 예. 거기 옮기면서 보조금 받아요.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모르잖아, 정치인들이. 그리고 융자도 공장 옮기면서 거기다 융자 때려 박아줘요. 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르니까 기업들 못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랑 주거정책. 아니, 그 근처에 땅값들 싸요. 산업단지 근처에. 청년들 올 수 있게, 무료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무료로 풀어주면 돼요. 월세, 예, 무료로 해서 보증금만 내고 와서 아파트 그냥 지어주면 돼요. 그럼 그 주변이 상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업들 들어오고 저기 하면 생기잖아요. 학교도 지어주는 거지. 그죠? 학교도 지어주고. 애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평택 어떻게 바뀌었어요? 평택이 삼성이 짓고 나니까 평택 주변이 전부 다 신도시 생기면서 엄청나게 고덕 신도시, 지제 신도시, 지제역에 통합역 생기고. 아, 이걸 왜 평택에다 만드냐고. 못 짓게 해야지. 거기다가. 경기도에 못 짓게 해야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짓게 했어야지. 산업단지들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미래의 저기를. 그리고 왜 해외에다 다 뺏기냐고. 국내에 보조금을 주고 해서 국내에다 최대한 짓게 해야지. 국내 일자리 만들어야지 왜 자꾸 해외에다 보내냐고요. 그쵸? 이거는 외교도 잘 못하는 거야. 외교적으로 잘 풀어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사기업들이랑 저기 하는, 야, 사기업 총수들도 감옥 보내면서 왜 그걸 못하냐고.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기업, 산업적으로 개입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지. 주거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부처들이 달라요. 얘네들이 제대로 된 통합정책을 못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합부처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 조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면 왜 못합니까? 파견 부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 간 조율 만들어내고, 조율 제대로 안 될 때마다 대통령이 한 소리 하면은 바짝 좁니다. 이런 것들을 왜 대통령이 못하냐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한 머리가 없으니까 못하.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랑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랑 저처럼 산업단지 돌아다니면서 기업들 만나고 기업들 총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았으니까. 물론 이제 상장사들 대표들도 만났었어요. 산업단지 제가 이제 김해에 있는 산업단지도 많이 내려갔었고, 왜냐면 김해에 제 컨설팅 회사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지금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컨설팅해서 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옮겨본 경험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책을 이제 어쨌든 S대에서 제가 어쨌든 정책 전공으로 석사까지 받아서 박사는 안 했습니다. 박사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대기업이 될 기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표 비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저를 대통령 뽑으면 뭐 합니까? 기껏해야 채널 구독자 8,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푸념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 돈이나 열심히 법시다. 돈만 벌면 되지 뭐. 돈 벌고, 그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여러분들 비례대표 나갈 거예요. 비례대표 나가서 한국을 한번 바꿔보는데, 저는 제가 정치 역사에서 가장 멋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3당 야합할 때 거기서 이제 김영삼이 두드릴 때 그때 이제 소리친 거죠. 반대 의사 왜 안 묻습니까? 다시 이거 반대 의사 진행한다고 자기가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국회의원들이 다 숨지게 가만히 눈치 볼 때
노무현 대통령 났었잖아요. 반대 의사 표명한다고 자기 저기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물론 10년 후에 뭐 그런 자리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야당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가고 이렇게 저기 했던.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20년 후에 지금 들여다보면 20년 후는 아니죠. 10년 후에 들여다보면 정말 뛰어난 정책들이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정책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상황이 지금이랑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은 내다봤구나 이분이. 10년 이상은 내다봤구나. 아니 기업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변호사 사무실만 차렸던 사람이 어떻게 산업정책을 이렇게 이해했지? 제가 놀래요. 그만큼 현명한 사람이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나머지는 국가 대계?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한동훈 줄 모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동훈 줄을 모아가야 됩니다. 결론은 우린 돈 벌어야 되니까. 한동훈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냥 중립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전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대통령들보다 나을 거니까 누가 돼도 둘 중에 하나, 누가 돼도 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앞에 대통령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통령이 될 운이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지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선 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통령감들은 아니죠. 대통령이 될 만한 정말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한 10년 후에 만약 국회의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